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자, 오늘은 생물의 분류 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생물의 분류란 무엇인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생물을 비슷한 종류의 무리로 나누는 것을 생물의 분류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생물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사람, 우리의 편의에 따른 기준입니다. 이 생물이 식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약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 동물 서식지에 따라 육상인지 수상인지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나눠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물 고유 특징을 가지고 생김새, 속구조, 번식 방법, 광합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유전자 등의 특징을 가지고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둘 중에 무엇이 더 정확한 구분 기준이 되느냐? 바로 두 번째가 되겠죠. 왜냐? 첫 번째는 너무 우리 위주야. 그리고 사람에 따라 이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물의 고유한 특징에 따라서 생물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사람의 편의에 따라 하면은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이 고유한 특징을 제대로 어떻게 나타낼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이 서식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마치 생물의 고유한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만약에 동물을 키운다라고 했을 때 얘를 물에 키워야 되나 육상에 키워야 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의 편의에 따른 기준에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생물을 그럼 왜 분류를 해야 되는가? 목적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생물을 분류하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생물과 생물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고 가까운 관계라고 써볼게요. 그런데 이 멀고 가까운 관계를 조금 어려운 말로 유연관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생물과 생물 간의 유연관계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생물이 발견이 됐어. 근데 우리가 이미 이 고유 특징에 따라 분류를 쫙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새로 발견된 생물의 특징을 관찰한 다음에 바로 또 이제 구분을 해서 어디에 속하는지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같은 무리에 속하는 생물의 특징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생물 분류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일단 어떻게 해요? 고유의 특징을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 분류 기준을 정하면 되겠죠. 이 기준에 따라 공통점을 지닌 생물끼리 무리를 지어주면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물을 우리가 분류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분류 체계에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가 종이에요. 종속, 과목, 강문계 순으로 분류 단계가 커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종은 나예요, 나.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중학생들. 그럼 속은 뭐냐면 우리 반에서 내가 속한 모둠이 있겠죠. 우리 모둠이야, 우리 모둠. 우리 모둠이고, 또 올라가면 우리 반이야. 우리 반. 몇 학년 몇 번 할 때.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우리 이제 뭐 3학년이다, 1학년이다, 학년이야. 학년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학교야. 우리 학교. 우리 학교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시야. 우리 시. 우리 시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속한, 이 생물이 속한 단계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이 아래쪽, 더 작은 단위에 속한 생물일수록 서로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대한민국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학생이랑, 그 다음에 우리 모둠에 있는 학생이랑 비교해봐요. 당연히 우리 모둠에 있는 학생이랑 더 가까운 관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작은 단위에서 같이 있을수록, 같은 단계에 있을수록 더 가까운 관계다. 공통점이 많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를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했을 때 번식이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무리가 바로 종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비슷하게 생기면 같은 종이야 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짝짓기를 해서 자손을 낳으면 같은 종이 아니라 자손을 낳았어. 근데 그 자손이 번식 능력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단 말이야. 근데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만약에 낳았잖아. 그러면 그 엄마랑 아빠랑 자손이랑 전부 다 같은 종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손이 번식이 불가능한 자손이 나왔잖아. 그럼 그 엄마 아빠는 같은 종이 아니었던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무리를 종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점점 커지는 단계로 이제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종속, 과목, 강, 문, 계다. 그러면 같은 문에 있는 두 생물과 같은 과에 있는 두 생물 중 누가 더 가깝다? 더 작은 단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가깝다라는 것도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속, 과목, 강문, 계 했잖아요. 그 계가 우리가 생물 전체 5개의 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핵 생물계 있고요. 원생, 균,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나눠집니다. 일단 5개의 계를 또 만약에 나눠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모든 이 생물계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 근데 세포 안에 이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원핵 생물계는 핵이 없는 애들이야. 핵이 없어요. 그래서 핵을 갖고 싶잖아. 나도 핵을 원핵. 그렇게 돼가지고 원핵 생물계는 핵이 없는 애들이에요. 나머지는 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핵 생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핵이 없다, 핵이 있다. 이 5개의 계를 만약에 둘로 나눠봐라 라고 한다면 핵이 없는 생물과 핵이 있는 생물로 또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균계, 식물계, 동물계들이 가지는 각각 고유한 특징들이 있을 거고요. 얘네들에 속하지 못하는, 핵은 있지만 얘네들에 속하지 못하는 그 떨거지들을 모아가지고, 좀 미안한 말이지만 걔네들만 싹 모아가지고 원생 생물계로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핵 생물계는 핵을 핵이 없어요.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없다라는 거고요. 몸이 한 개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이다.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살기도 한다. 자, 세포벽은 있습니다. 이 바깥쪽에 있는 세포벽이고요. 자, 대부분 광합성은 하지 않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남세균, 세균인데 광합성을 하는 이런 애들이 예외적으로 있다라는 거. 포도상구균, 대장균, 젖상균, 이 균들을 우리가 이제 원핵 생물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원생 생물계예요. 자, 원생 생물계는 이제 핵이 있다라고 했고요. 균계, 식물계, 동물계에 속하지 않는 떨거지들만 모아놓은 단계가 원생 생물계입니다. 자, 대부분 단세포인데 다세포도 있고요. 기관은 발달 안 했습니다. 광합성 안 하는 애들이 있는데 또 하는 애들도 있어요. 다시마, 미어킴 이런 애들 초록색 해초인데 얘네들을 광합성을 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징이 애매해요.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고 광합성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떨거지들만 모아놨다 보니까 얘네들의 고유한 특징이 딱 뭐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균계예요. 얘는 당연히 이제 핵이 있고요. 버섯이나 곰팡이 같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균계에 속합니다. 자, 이런 애들은 운동성 일단 없고요. 광합성 안 합니다. 그리고 몸이 이 실처럼 이루어진 거 우리가 균사라고 부르거든요. 실사자겠죠. 실 모양의 균사가 얽힌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다세포란 얘기죠. 세포벽 있습니다. 자, 스스로 양분 만들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광합성 안 한다라는 얘기고요. 죽은 생물의 몸을 분해해서, 분해자의 역할이라고 하거든요. 분해해서 양분을 얻게 됩니다. 버섯, 곰팡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계예요. 식물계 당연히 핵이 있고요. 다세포고요. 세포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네가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지 않고 이 빛을 이용해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해서 살아가는 생물, 바로 식물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뿌리, 줄기, 잎 이런 기관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게 식물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동물계입니다. 당연히 핵이 있고요. 다세포고요. 자, 요거 동물계 중요한 거 세포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고1 통합과학 가시면 동물세포, 식물세포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세포벽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거거든요. 이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성이 있죠. 그리고 광합성 안 하고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역할, 생태계에서 소비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관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 바로 이제 동물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개의 개를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원핵 생물계는 이제 아까 균류들이었잖아요. 핵이 없었습니다. 자, 원생 생물계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아메바, 집신벌레, 다시마, 미역 이런 거 있었죠? 핵이 있습니다. 버섯, 곰팡이, 균계. 그 다음 동물계는 뭐 고양이, 강아지, 말, 소리도 다 동물계고요. 식물도 뭐가 있어? 뭐 미나리, 소나무, 민들레 이런 것들 다 식물계가 되겠죠. 핵이 없고 있고. 자, 세포벽은 원핵 생물계 있다 그랬고요. 원생 생물계는 세모로 할게요.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애매하죠. 그 다음에 균계 있고요. 동물계 없고요. 식물계는 이제 있다. 자, 그 다음 광합성. 원핵 생물계 세모로 갈게요. 왜? 보통 안 하지만 남세균 같은 애들이 있어. 얘도 세모로 가야 되겠죠. 뭐 아까 전에 이제 다시마, 미역 이런 애들은 또 광합성을 합니다. 균계 동물계 안 하고요. 식물계가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자, 세포수. 얘는 단세포겠죠. 원생 생물계는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습니다. 자, 균계는 이제 대부분 다세포에 속하고요. 동물계, 식물계는 전부 다세포 기관도 발달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만 주고 거꾸로 얘는 누구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정확하게 광합성을 하는 애, 얘가 식물계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 식물계밖에 없고 또 뭐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도 누구만 해당돼요? 균만 해당되는 것들 있잖아요. 또는 운동성이 있다. 운동성이 있다. 그러면 또 동물계의 이제 가장 주된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꾸로 어떤 개에 대한 설명인지를 찾아내도록 문제를 설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5개의 개가 가지는 각각의 특징들을 자세하게 좀 암기를 해주시면 문제 풀 때도 막힘없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생각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